안녕하세요, 이남승입니다. 6월 평가원 한국지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는 작년 수능보다는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6월 평가원은 매년 수능보다는 약간 쉽게 먼저 출제를 해요. 왜냐하면 이 평가원 시험이라는 것이 현역들과 이 재수생, N수생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현역들은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6월 평가원은 구평이나 수능보다 쉽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6월 평가원 점수 50점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안주하시면 안 되고요. 수능과 구평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요. 그렇다고 많이 어렵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한 문제에서 한 문제 반, 두 문제까지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한 요 정도 난이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렇게 쉽게 출제되는데 아직 50점 못 받았는데 하는 친구들은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 완강 아직 못 하셨잖아요. 기출 강의까지 단순히 기출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 것 을 보고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탐은요, 과탐인에 비해서 다른 국어 수학에 비해서는 당연하고요,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상 개념을 다룬 개념 강의와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것, 요 두 가지만 확실하셔도 무조건 50점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완강 못한 친구들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여러분들 9월 평가원 전까지는 꼭 개념과 기출 완강하셔야 합니다. 네, 올해 6평 문제는 작년 수능보다 한 문제 정도는 더 쉬웠다라고 볼 수 있죠. 지역지리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역지리에서요. 정말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죠. 근데 이 지역지리는 정말 노력의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꾸준히 지역지리 지도에서 위치와 특징을 교육과정상 개념이랑 연결하는지 연습만 하시면 다 맞추는 문제이니까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개념 강의에서 선생님이 매 단원 끝날 때마다 그 단원의 개념과 연결되는 지역지리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개념 강의 또 기출 강의 마지막 지역지리 단원에서 권역별로 주요 지역의 특징과 위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난 문제는 절대 출제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완강하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1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틀렸는데요.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1번을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1번 꼼꼼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검산하세요. 30분 안 걸리잖아요. 20문제 푸는데 20분이면 20에서 20 몇 분이면 충분하니까 꼭 검산하십시오. 특히나 1번 문제 위치와 영역이잖아요. 위치와 영역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됩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5번 선지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통상의 기선은 0의 기선으로부터 베타적 경계수역은 선생님도 꼼꼼히 안 읽네요. 자, 베타적 경계수역은 0의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캐리까지의 선까지 맞지요? 네, 끝까지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뭐요?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여기서 0해를 빼야 합니다. 따라서 200캐리에서 12L을 빼니까 최대 맥시멈 범위는 베타적 경계수역이 188L가 나온다라는 게 바로 우리 개념 교재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5번 틀렸고요. 물론 선생님 5번부터 읽었지만 선지는 1번부터 읽으셔야겠죠. 자, 1번 울릉도와 독도는 기억, 영해 설정의 직선이 아니라 통상기선이고요. 자, 니은 통상의 기선. 통상기선 설정에는 가장 낮은 수위가 나타나는 썰물대 해안선,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한다? 최저조위선이라고 한다. 답은 2번이 되고요. 3번 딕은 내수에서 간척 사업이 이루어질 때 자, 영해는 변화가 없지요. 자, 요거 한 번 더 정리합시다. 자, 간척과 관련해서 필기해 주세요. 간척이 일어나면 영해는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다. 영토는요, 증가한다. 내수는요, 감소한다. 영공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 요거 개념 꼭 익혀 두십시오. 자, 우리나라의 가의 영토의 최남단은 이어도는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닙니다. 수중암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남단 영토는 어디다? 이어도가 아니라 마라도가 된다라는 거. 요것도 이어도 마라도 참 헷갈리기 쉽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실수를 줄인다? 꼼꼼히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문제 푸실 때 꼼꼼하게 읽어서 푸시고 또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검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2번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자, 우리가 요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기에 하계망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하계망과 만나지 않는 선을 이으면 이게 바로 1차 산맥이 됩니다. 태백산맥과 요게 바로 소백산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가강은 한강, 특히나 남한강의 상류 지역이다. 우리가 지역지리 6평 출제됐으니까 중요하게 수능도 연결하자면 이 한강의 발원지는 어디다? 강원도 태백이다라는 거. 마찬가지 낙동강의 발원지 역시도 태백이라는 거 익혀두시고, 그다음 요거는 영산강이죠. 영산강은 발원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금강의 발원지가 장수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하천의 하구뚝을 정리하자면 금강의 하구뚝은 어디다? 군산과 전라북도, 충청남도, 서천이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영산강의 하구뚝은 여기 전라남도 목포라는 거. 섬진강은 하구뚝이 없고요. 낙동강 하구뚝은 부산이라는 거. 요거 지역지리랑 연결해서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 가겠습니다. 가의 A 하천은, 감익공야천은 하상에 강바닥에 해발고도가 높다. 옳은 설명. 니은 감익공야천의 범람원은 나의 자유공야천의 범람원보다 면적이 좁지요. 하류로 갈수록 범람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니은 선지 어렵게 출제된다면 A강이든 C강이든 범람원은 최종 빙기 때 형성된 거야? 최종 빙기 이후에 형성된 거야? 최종 빙기 이후에 형성되었다라는 개념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B, 감익공야천 안쪽에 평평한 땅입니다. 하안 단구가 되고요. 자, D는요, 자유공야천의 범람원입니다. 자연재방과 배후습지가 섞여 있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퇴적물의 평균 입지의 크기가 큰 것이 상류의 하안 단구가 되겠죠. 옳은 설명 해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뭐 침수 가능성은 하안 단구는 융기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니까 나타나지가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3번 GIS 문제이고요.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4번 마찬가지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5번 선지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에 형성된 육계도가 아니지요. 그냥 섬입니다. 만약에 육계도이려면 이와 육지 사이에 이렇게 육지로 연결돼 있어야 되고 이 육지에 점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모래가 퇴적된 지형. 즉 사주, 육지와 연결된 육계 사주 표시가 있어야지 이가 육계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그냥 섬입니다. 여기 울퉁불퉁한 거는 섬인데 암석해안으로 좀 울퉁불퉁한 뭐 해시계라든지 파시대가 나타난 지역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만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한다면 자, B의 사구 당연히 아니죠. B는 논농사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범람원이다, 충적평야다 라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되죠. B는요, 간척평야 되겠습니다. 왜요? 갯벌이 나타나고 해안선을 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해안선에 방조제가 그려져 있지만 축척에 따라서 이 왼쪽 지형도처럼 방조제가 생략돼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간척평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해안선을 보시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직각의, 수직의, 직각의 이런 형태의 해안선이 나타나잖아. 이건 인위적이지 않은 인위적인 해안선이야. 자연적인 해안선이 아니라고. 즉 여기에는 축척상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방조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직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해안선은 자연적인 상태는 없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방조제가 건설되어 있고 방조제 기준으로 안쪽에 육지의 노는 바로 뭐다? 간척평야다라는 것을 어려운 선지에선 출제될 수 있겠죠. 자, 5번입니다. 요것도 이제 작년 평가부터 지역지리 문제 출제 유형 중에 하나인데 뭐 요거 실수만 안 하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생님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국제공항입니다. 우리가 개념 때 교통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죠. 자, 국제공항은 우리나라의 공항은 참 많습니다. 근데 국제공항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교통에서 출제된 개념인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무작정 외우면 외울 내용이 많으니까 힘들어. 지역지리가 딱 로직을 가지고 여러분 근거를 가지고 지역지리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국제공항은 일반 공항에 비해서 이용객 수가 많아야겠죠? 그렇다면 국제공항에 위치한 도시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지방 중소도시가 아니라 큰 도시들이 되겠지? 따라서 이 국제공항은 이용객 수가 많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에 위치한다. 네,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어디냐? 충청권에서는 어디다? 청주에 있다. 즉, 이 말은 대전에는 없다라는 것, 요게 중요한 내용이죠. 충청권의 청주,
충청북도 도청 소재지 이 청주는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공사 준비한 친구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항이 위치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가까운 광역시 대전에는 없네 특이하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뭐 대구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다 지방광역시 다 있습니다. 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호남권에는 광주에 공항이 있는데 지금도 현재도 공항이 있는데 이 광주의 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고 전라남도 도청이 광주에 있었다가 이전하잖아요. 이거에 발맞추어서 국제공항도 이 지역에 새롭게 건설이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 전라남도 도청이 위치한 어디다? 그렇죠. 무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죠. 그지? 자, 그리고 또 예외적인 지역, 이 지역은 잘 출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이 어디냐? 강원도에도 국제공항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 이용객이 0명이라고 합니다. 이 공항을 드나드는 항공사가 드디어 이제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죠. 가장 이용객 수가 적은 국제공항. 0명이니까요. 거기가 강원도 양양이 되는 것이고요. 뭐 제주도는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워낙 유명한 관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제주도로 바로 오걸랑요. 제주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까지는 출제가 되지만 양양은 출제가 좀 애매하겠죠. 우리 서핑의 도시, 서핑의 지역 말이면 서핑의 성지. 그래서 국제공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국제공항은 일반 공항보다 이용객 수가 많아야 돼. 그 말은 큰 도시여야 돼. 오케이, 특별시 광역시에 위치한다. 예외적인 것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요거 출제된 거 요것만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충청권의 지역 지리였고요. 혁신도시가 평가원이 있는 진천 음성이다. 그다음에 대전 광역시다.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에 있는 홍성과 예산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업도시는 원주 밑에 충주다. 태안이다. 라는 것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역 지리는 노력의 영역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자, 6번 갑니다. 자, 6번은 인구단원의 문제이고요. 자, 15세 이상 인구 중 청장년이 아니라 청년이니까 우리가 교육과정상 배운 내용이 아니죠. 15세에서 64세 청장년층의 비율을 배우지 청년만 배우진 않는단 말입니다. 기사니까요 이렇게 내올 수 있는 거고 교육과정상 배우지 않는 내용이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바로 뭐다?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다라는 걸 통해서 어디다? 세종이다라고 찾으셔야 되고요. 참고로 시도별 인구 구조에서 청장년층 15세에서 64세의 비율이 높은 곳은 어디다?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근본 있는 도시다. 매년 여러분 같은 친구들 수험생이 서울로 모여듭니다. 따라 서울이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요 울산이 비율이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북, 봉화라는 것이 몰라도 됩니다. 최근에 피식대학에서 경상북도 영양군 까다가 난리가 났죠. 날아가버렸죠. 이런 것처럼 지명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촌락이다 라고 해서 나는 경상북도 내륙이다 라고 접근해 주시면 되고요. 요건 아셔야 되죠. 시군구 중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 1기 공업 위성도시 90년대부터 서울의 공장이 경기도 남쪽에 이쪽 지역에 많이 건설된 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해 주시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어려울 건 하나도 없고요. 총인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세종보다는 안산이 많습니다. 그래 안산, 그 다음에 세종, 나가 꼴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세종 같은 경우 아직 50만 이상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지만 안산은 50만 이상이죠. 경기도에 위치한 위성도시는 웬만하면 50만 이상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7번 어렵지 않죠? 화산 지형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수 있는 것은 이제 5번 선지가 이슈가 있죠. 울릉도에는 나리분지라고 하는 칼데라 분지가 먼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리분지, 칼데라 분지 안에 두 번째 화산 분출로 인해서 중앙화구구라고 하는 알봉이 두 번째로 형성이 된다라는 요 개념 꼭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디귿, 용암 동굴은 줄거주세요. 용암의 표면과 내부 간의 냉각 속도 차이다라는 개념 익혀두시고, 주상절리는 냉각했을 때 뭐가? 수축이야 확장이야? 수축, 냉각 수축이라는 개념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추가하자면 1번 점성이 작은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 용암대지는 철원, 경기도 연천의 한탕항 용암대지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요 점성이 작은 용암의 분출을 용암대지에서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느다란, 틈을 따라서
용암이 분출한다. 열하 분출이란 표현은 한탄강 용암대지에서만 사용한다라는 거 익혀두시고 올해 연계교재 나왔잖아요. 교육과정에는 없습니다만 이 열하 분출을 한글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틈새라면 있잖아. 그 틈새를 따라서 용암이 분출한다라고 해서 틈새 분출이라고 한다라는 표현까지 익혀두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정리하자고요. 아니 뭐 답이랑 뭐 문제 쉬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8번 별표해 주시고요. 기후의 지역차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남한과 북한의 기후 지역차 연결된 것으로 5+2 공식 강수량 공식이나 북내서 공식 기온 공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북한 지역이 나오면 우리는 5+2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먼저 해볼까요? 자, 북한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은 원산이 1등이고요. 남 청천강 중상류 지역 2등이고요. 신의주가 3등입니다. 그리고 이 1, 2, 3등 지역은 강수량이 1000이 이상이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더 하자면 이 원산은 강수량이 1300 정도이다라는 거를 익혀두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 많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이 평양, 그 다음에 평양보다 조금 더 해안가의 남포가 더 평야여서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중강진이 내륙이어서 강수량이 적은 6등이고 중강진의 비슷한 위도의 해안가의 동해안 청진이 강수량이 제일 적다라는 것이 북한의 강수 지역차 핵심이었죠.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적용하면 문제가 생겨요. 원산이 강수량이 많다는 걸 알겠는데 남한의 강수량이 많은 지역과 비교할 수는 없거든. 1300 정도 되니까. 즉 원산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먼저 강수량 1000이 안 되는 나가 어디다? 지울게요. 나가 여기다. 남포다라는 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산이 어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로 접근하는 거예요? 강수량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온으로 접근합니다. 북한은 기온이 낮으니까 최하늘 기온이 제일 낮은 나가 여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낮은 가가 여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선생님이 개념과 기초에서 강조했던 바로 그 개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서울과 비슷한 위도의 동해안인 강릉의 최하늘 기온이 몇 도였죠?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디벨롭해가지고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 선생님이 군대 근무했던 강원도 고성까지도 최하늘은 영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필기 한번 해봅시다. 남한에 강릉보다 위에까지 딱 선 그어주시고 여기까지가 영상입니다. 즉 북한의 동해안은 영하라는 개념도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울릉도는요 당연히 최하늘이 영상이 되겠지. 기억해. 그래서 원산은 북한의 동해안이니까 영하가 되고 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와 라입니다. 울산이랑 여기가 이제 김제 밑에 뭐 부안이라는 곳인데 지명을 알 필요는 없고요. 비슷한 위도에서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비슷한 위도의 동해안이 겨울에 더 따뜻한 거죠. 서해안이 더 기온이 낮은 것이죠. 따라서 겨울에 따뜻한 다가 동해안, 겨울에 더 추운 비슷한 위도의 서해안, 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1번 선지 갑니다. 가는 다보다 연평균 기온이 낮죠. 나는 가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지 않죠. 왜요? 북한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은 원산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름 강수량 어떻게 접근한다? 이거는 연 강수량과 비슷하다. 연 강수량이 많은 곳이 여름 강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역이 여름 강수 비율이 50에서 60%이니까. 물론 이 법칙, 로직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가 어딘지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울릉도. 연 강수량이 3티어입니다만 여름 강수량 꼴등. 또 남한에서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3티어이지만 여름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 이렇게 해서 울릉도와 강릉이 예외적인 것이고 나머지 지역은 기본적으로 연 강수량이 많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라고 접근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다와 라입니다. 겨울이 따뜻한 다가 연교차가 작다인 것이고요. 4번 할 거 없고요. 자, 5번 선이 별표해 주시고 개념 강의 강수 지역차 때 선생님 딱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한과 북한 중에 눈이 많이 오는 것은 한지를 선택한 친구도 마찬가지겠구만. 한지를 선택해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북한이 눈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남한이 오히려 눈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 겨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바람은 북서쪽에서 불어온 바람과 북동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것은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공부한 게 있습니다. 저위도 지역에 구름이 형성되는 거랑 중위도 지역에 구름이 형성되는 건 약간 다르걸랑요. 즉 중위도 지역은 겨울에는 눈이 내릴 만큼의 충분히 추운 그게 나타나. 그래서 기온 때문에 눈이 안 내린다. 이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즉 눈이 내리기 위해서 결정적인 조건 중위도에서 말은 뭐냐? 습기를 머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북서풍이 불 때는 내륙을 지나서 불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 건조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건조한 바람에 다이렉트 영향을 받는 북한 눈이 적게 오는 것이죠. 반면 남한 같은 경우 북서풍이 서해를 지나서 황해를 지나서 습기를 머금기 때문에 눈이 내리는 것이고 북동풍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는 북동풍은 당연히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남한 같은 경우는 북동풍이 바다를 지나서 불기 때문에 눈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남한보다 북한이 겨울 강수량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를 딱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자, 그래서 다와 라의 겨울 강수량 합은 나와 가와 나의 겨울 강수량 합보다 많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접근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원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유일하게 눈이 많이 내리는 곳입니다만 이거 아닌 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겨울 강수량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얼만큼 많냐 적냐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요렇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연습하시고 아직까지 이 8번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개념 강의를 가셔가지고 이 기온의 지역차 북내서 공식이랑 강수의 지역차 5+2 공식을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선생님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고 입력하고 기출 강의를 통해서 기출 교재에 나와 있는 기후지역차 문제 다 풀 수 있게 연습을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아 기출 교재 강의에 나와 있는 문제만 선생님 설명 듣고 다시 풀었을 때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훨씬 쉬운 문제예요. 오케이? 꼭입니다. 자, 9번 지역지리고요. 딱히 할 거 없죠. 자, 10번 조금 특이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서울 시내의 도시 구조와 대도시권의 도시를 같이 묶어서 출제합니다. 핵심적인 자료는 바로 뭐다? 주간인구지수가 되는 거죠. 주간인구지수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겁나 높은 다가 서울의 업무지역인 도시민 중구와 종로구 다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와 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로 접근한다? Y값인 통근 인구로 접근합니다. 통근 인구가 많을수록 어떤 곳이다? 인구가 많은 곳이죠. 나에 비해서 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지? 따라서 인구가 많은 2기 신도시가 건설된 파주와 김포가 가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요 평, 안성, 이여, 원, 공주, 이천 여주였습니다. 근교촌락이잖아요. 따라서 인구가 많지 않죠? 따라서 나가 여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또 개념에 이렇게 정리했잖아. 주간인구 지수가 근교촌락은 주거 위성도시보다 높은 편이다라고요. 높다라고 해가지고 뭐 주간인구 지수가 막 200, 300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근교촌락 지역은 상주 인구, 원래 거주하는 인구와 주간인구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딱히 일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뭐 출퇴근을 또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딱히 하지 않기 때문에 주간인구 차이가 작다라다. 그러니까 둘의 인구 차이가 작다. 그래서 주간인구 지수가 100에 가깝다.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인데 가와 나의 주간인구 지수 작은 차로 접근하지 말고 바로 요거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통근인구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즉 상주인구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요. 자, 그래서 기억 보겠습니다. 서울로의 통근인구는 보다 가가 더 많다가 되고요. 통근율 역시도 가가 훨씬 더 높겠다가 되겠죠. 왜 그렇죠? 서울에서 가까우니까요. 자, 나는 가보다 전체 가구 대비 농가 비율이 높다. 근교촌락의 옳은 설명이고요. 나는 다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낮지요. 서울의 땅값이 더 비싸겠죠. 네, 리을도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서울의 업무지역인 도심이니까요. 이렇게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11번 막 이런 거 뭐 설명할 게 없죠. 네, 12번입니다. 자, 한반도 형성, 암석, 지체구조, 지각변동 세 개의 개념을 연결해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반도 형성의 자견 1번에 그대로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갑시다. 이 지체구조가 출제됐을 때 자료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디부터 보죠? 북쪽부터 봐요? 남쪽부터 봐요? 북쪽부터 해석한다라고 우리 연습했잖아요. 평안 북도 지역에 체크되어 있으면 이게 바로 시원생대다. 그지? 따라서 A는 변성암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바로 남쪽에 평안남도 지역에 없네요. 평안남도에 체크돼 있으면 이게 고생대다. 평안누춘군이 있으니까 C는 조선누춘군이고
설령 두 개 다 블랭크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린 평안 누춘군보다 조선 누춘군의 면적이 분포가 넓다라는 개념까지 익혔고요. 자, 여기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경상도와 북도, 경상도 지역에 체크되어 있다면 이것이 만약 뭐다? 중생대 형성된 땅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제주도에 체크되어 있다면 또 백두산에 체크되어 있다면 이게 바로 신생대다라는 것이죠. 제4기 현무암 화산암이 있으니까 B는요. 네, 제3기 퇴적암이구나. 갈탄이 매장되는 녀석이구나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체구조, 지질 시대별로 접근한 방법입니다. 어디부터 간다고요? 북한의 평안북도부터 해석한다는 거 잊지 맙시다. 평안북도 체크 시원생대, 평안남도 체크 고생대, 경상도에 만약에 체크되어 있다면 중생대, 제주도, 백두산, 신생대 이렇게 말입니다. 오케이, 갑. 공룡 발자국 화석이 흔히 발견되는 것은 어디? 중생대, 경상 분지 지역이죠. 돌린의 우발라와 같은 카르스 지형은 조선 누춘군이죠. C가 되고요. 갈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은 신생대 퇴적암이죠. 따라서 B인 거죠. 다시대 마그마 관입한 불국사 변동은 중생대 지각 변동에 의한 것이죠. 송대불. 중생대입니다. 오래된 지질시대부터 네, 답은 5번이 되고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지형 들어가서 한반도 형성에서 암석, 지체구조, 지각변동, 개념 공부할 때 어려웠잖아요. 하지만 기출문제 풀 땐 쉬웠잖아요. 네,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시킨 대로만 공부하시고 여러분 다른 과목도 공부하니까 잊어버려서 그래요. 반복적인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번, 14번 모든 지역지리입니다.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뭐 없어요. 근데 외울 때 선생님 팁을 드렸잖아요. 무지성을 외우라고 하지 않았잖아. 특히나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광주 북쪽에 대나무를 이용한 죽제품을 만드는 이와 관련된 슬로시티로 지정된 담양이 있었고 그 담양의 위치가 바로 어디다? 대나무 모양이다. 그래서 광주 북쪽의 대나무 모양인 가가 담양이다 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머릿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가가 담양이다 라는 것이고 이 담양보다 북쪽의 전라북도 지역에 바로 요 지역이 또 마찬가지 출제가 되는 어디다? 네, D 지역입니다. 네. 고추장, 된장, 순창, 장류축제, 순창이다 라는 것도 우린 정리했었죠. 따라서 D도 이렇게 공부했던 그대로 풀 수 있고요. 자, 이 전라북도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역이 또 여기 있지요. 여기가 바로 남원입니다. 춘향전의 배경무대 지리산 자락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다면 왜 유평의 내용을 디벨롭해가지고 수능에 출제하잖아요. 이 전라북도에서는 이 지역에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가 바로 어디냐면요. 우리 고창석 머리 크신 배우 고창석 배우님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석을 빼면 나오는 고창입니다. 고창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것이 네, 갯벌인 거죠.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지정된 갯벌이 고창이다. 자, 갯벌 한 번만 해볼까요? 자,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지정된 갯벌은 충청남도 서천에 위치합니다. 여기서부터 서천 남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 다음 방금 한 전라북도의 고창 앞바다, 그 다음에 섬으로만 이루어진 군 전라남도에 네, 신안 일대 있고요. 자,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남해안 지역이에요. 남해안 지역에 보성과 순천은 붙어 있지요. 이 앞바다, 여기가 유네스코 자연유산에 지정된 갯벌이다. 이제는 출제될 때 됐습니다. 지정된 지 이제 거의 3년 차거든요. 만 2년 차고. 그래서 이제 수능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너무 좋잖아. 평가원에서도. 야, 고창! 야, 14번에 나왔잖아. 답은 아니었지만. 야, 너 6월 평가원 해설 강의 안 봤구나. 분석 안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더 이 고창 수능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C 같은 경우가 이제 무주조 반딧불이 축제하는 곳, 그리고 이제 C 남쪽의 장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강의 발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장수, 이게 금강이 아니라 장수, 금강의 발원지 기억해 주시고, 이 장수 같은 경우는 기후 지역차에서 해발보다 높아서 최난월이 23도로 낮은 곳 중에 하나다로 출제가 많이 되는 지역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자, 선생님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의 유형이 15번입니다.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물론 수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료 해석을 쉽게 풀리게끔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위를 보는 것이죠. 근데 단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래프가 이상한 그래프거든.
아니 단위가 없는 숫자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따라서 별글씨를 읽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글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지역의 200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요거에 관련된 연습은 개념 때부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즉 2020년에 가가 값이 270이야. 즉 가가 인구가 제일 많다고 얘기할 수 있니 없니? 없다라는 거야. 즉 라가 2020년에 이 숫자가 80이야. 라가 인구가 제일 적다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270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가 지역이 2000년의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2.7배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상대값 그래프에서 우린 제일 먼저 할 것은 특이한 녀석을 먼저 조집니다. 그 특이한 녀석이 바로 뭔데요? 인구가 감소한 지역 말입니다. 가나다라 중에 라만 인구가 와 이거 봐라. 90년에 160에서 80으로 2020년 2분의 1 감소해버렸습니다.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식하면 반토막 얘기 많이 한단 말입니다.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슬픈 곳이죠. 어디입니까? 태백인 거죠. 근데 이게 90년 기준으로 해서 반토막인 것이지 사실 80년 기준으로 하면 반토막이 뭐야?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까지 나버립니다. 거의 갈치 느낌으로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가 있습니다. 다도 인구가 90년에 비해서는 감소하지만 2010년에 소폭 상승함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뭐가 있었지? 그래요. 동계올림픽. 그래서 강호동 씨가 이것 때문에 순간 나락을 하셨잖아요. 1박 2일로 한참 성공할 때 이 평창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땅을 갖다가 부동산을 많이 투기하였다.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방송인으로서 좀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한 2년 3년 쉬었던 바로 그 배경이 됐던 평창입니다. 그래서 다가 평창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가와 나입니다. 자,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경기도에 군지역은 3군데가 있습니다. 한탄강 용암대로 유명한 연천, 접경지역이니까 인구가 많을 수가 없겠죠. 군이고요, 연천. 그다음에 포천 밑에 가평. 가평이라고 하면 펜션이 많습니다. 지리적 표시에 잣. 우리 수정가에 띄어먹는 잣 생산으로 유명한 가평이 있고요. 가평 밑에 여기가 양평입니다. 양평은요, 이제 빠지라고 한강에 그 해에서 그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많은 게 이제 양평인데요. 그래서 양평은 근교 촌락입니다. 군지역입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하진 않겠죠. 그런데 양평도 최근에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는 있어요. 지금 현 대통령의 영부인 그 김건희 여사와 약간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이 양평이죠.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위치를 갖다 바꾼다 뭐 얘기는 많은데 물론 여와 야의 주장이 다르니까 우리는 중립을 지키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서 서울로부터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양평에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아파트다든지 그래서 서울과의 통근이 점점 많아져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양평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몰라도 맞출 수는 있어요. 양평군 같은 경우는 군이라는 것은 인구 5만 명 미만이거든요. 근데 양평군은요, 인구가 5만 명 훌쩍 넘어갑니다. 10만 명이 다 달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올해 수능 잘 보고 대학교 합격해서 우리 남학생들은 전역할 때쯤은 양평군이 아니라 양평시로 변해 있을 겁니다. 여튼 인구가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근교 촌락입니다. 증가율이 높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어디 있습니까? 드래곤, 용인 형님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인데 광역시로 지정 못 돼서 아이고 미안하니까 너희들은 이걸 해라. 특례시로 지정해준 용인이란 말입니다. 특히나 90년대 50이었어요. 그러면 거의 30년 동안에 몇 배 증가한 거야? 5배의 인구 증가를 나타내는 이게 바로 용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구 증가가 엄청나잖아. 양평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야. 현재 9만이야. 아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증가가 빠르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특히나 2000년대 이후 2기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가파르게 인구 성장한 가가 바로 2기 신도시인 용인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양평 얘는요 나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평군에 대해서 공부를 그러니까 교육 과정상만 한 친구들은 군이니까 당연히 용인시가 인구 증가가 높겠지라고 접근할 수가 있고 양평에 대해서 조금 시사적인 내용을 또 선생님 강의를 좀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인구 많이 증가하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더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양평구도 인구 증가하는데 하지만 이 정도의 증가율이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던 곳 평창에 대한 옳은 설명이고요.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것은 최근에 주거지역이 조성된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기 신도시가 조성된 용인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설명 답은 1번 끝나버리고요. 2기 신도시가 조성돼 있는 것은 어디? 네, 용인 유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없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공업 문제이고요. 참, 요게 평가는 일부러 이걸 출제한 것 같아요. 2022년 통계 자료거든.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요. 자, 자동차 제조업과 관련해가지고 2022년 통계자가 출제됐잖아. 선생님 교재는 2020년 개념 교재로 그래프를 실어놨고, 그 다음에 기출 교재는 2021년 교재로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수능 특강 연계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가 2021년 통계 자료가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변화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 이전에는 자동차 제조업 출하액은 계속 경기가 1등이고 2등이 울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울산이 1등이 되고 경기가 2등이 돼요. 그러다가 2021년에는 다시 예전처럼 경기가 1등이 되고 울산이 2등이 됩니다. 그런데 6월 평가원에는요, 네, 울산이 1등이고 경기가 2등인 2022년 통계 자료를 갖다 출제를 해버렸어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나온다, 안 나온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생산과 관련해서 시도별 출하액에서 특히 자동차는 1등과 2등, 경기도와 울산의 출하액 차이가 봐봐. 미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자, 외우지 말자. 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고민했을 거야. 선생님 개념 교재에는 울산 경기라고 되어 있는데 기출에는 경기 울산이라 되어 있고 이 유평에는 다시 울산 경기라 되어 있고 예전 기출 보면 다 경기 울산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동차 제조업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울산에서도 둘 다 발달에 되어 있다. 이렇게만 접근해 주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머지로 접근해 봅시다.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중에 단위 항상 동그라미 절대값 출하액이 제일 많은 것은 지금 현재 반도체 시대 아닙니까? 반도체 핸드폰의 시대. IT 제조업이 1등이고 이 IT 제조업은 삼성전자의 본사가 수원에 있잖아요. 경기 남부가 압도적입니다. 화성, 평택, 이천, 여주 말할 것도 없이 IT 정말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남아있는 나가 자동차가 되고 자동차 울산, 경기 1, 2등은 얘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석유공업은 울산이 우리나라 1호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여수랑 충청남도 서산에 발달되어 있는데 즉 D와 C 중에 전남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전남은 IT 제조업이 딱히 발달하지 않죠. 하지만 충청남도에는요 아산과 천안에 IT 제조업 성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C가 충남이 되고 D가 바로 전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1차 금속 제조업, 즉 제철이라고 합니다. 경북 포항이 1호점이고요. 따라서 경북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광양 제철 2호점, 당진 제철 3호점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C와 D 차이가 없다란 말이죠. 이걸로 접근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값의 평가는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통계 자료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차이가 작게 나는 지역은 절대 이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이걸 지금 뼈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한질 처음 시작할 때 통계자료 매년 달라지는데 통계자료 외우기 너무 짜증납니다. 힘듭니다. 선택해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거는 전혀 문제푼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또 우리 반수생들 많이 얘기하잖아. 선생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한국질이 통계자료 바뀐 거 뭐 없습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알겠어요? 꼭 이렇게 문제 푸시는 겁니다. 평가원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통계 자료 값의 차이가 작은 것들은 출제하지 않는다. 문제 푼데 몰라도 된다. 그리고 변형된 통계 자료는 이게 결정적으로 적용할 문제는 절대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자, 1번입니다. 사업체 수 기준으로 가 IT는요. 수도권 집중도가 당연히 나보다 높죠.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치? 사업체 수가 많으면 출하액도 많으니까요. 당연한 거잖아. 2번 가는 나보다 할 거 없죠. A, B 경기에 비해서 울산이 대기업, 중화공업, 대기업의 중화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종사자 1인당 출하액은요. 울산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시기는 충남보다 울산이 이르다가 되어야 되고요. C와 D, C는 충남이죠. 이렇게 해서 답 1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농업 문제가 너무 쉽게 출제됐습니다. 근데 이 농업 문제에서 여러분들 요거 문제 풀다 좀 다른데? 라는 거 느끼셨나요?
선생님 개념이란 기출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평가원 문제 중에 농업 관련한 통계 자료는 재배 면적만 출제됐다고요. 생산량이 처음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생산량이라는 것은 연도별 생산량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더 농산물은요.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으면 농산물 출하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배 면적으로 출제되는 게 국룰이었어요. 하지만 생산량으로 출제가 되었고 사실 생산량과 재배 면적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재배 면적이고요. 생산량입니다. 전체 작물의 순서, 재배 면적은 뭐가 1등이다? 쌀이 1등입니다. 전체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꼴등이 바로 뭐다? 맹류가 되고요. 그 다음이 채소, 과일은 어떻게? 채소가 과일보다 많이 먹으니까 요렇게 되죠.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근데 생산량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생산량은 쌀은 1년에 한 번 재배를 하지만 우리가 뭐 열대교 동남아시아도 아니고 1년에 2번, 3번 수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수확한다거든요. 근데 채소는요, 계속 수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산량은 채소가 1등이 돼요. 요것만 딱 구분해 주세요. 나머지는 쉬워요. 맹류가 꼴등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일과 쌀, 재배 면적의 차이 크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 번 수확을 합니다. 어디만 제외하고? 제주도의 귤만 제외하고. 따라서 생산량도 쌀, 과일이 되는 것이죠. 요렇게만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이 작물별, 시도별 생산량, 재배 면적 비율은 거의 똑같습니다. 오케이. 가 먼저 나와 있다고 가부터 해석할 이유가 없죠. 특이한 거 나갑시다. 전남, 충남, 전북, 우리나라 동거서죠. 서쪽의 평야 지역, 사해 지역에서 많은 것, 이게 바로 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북과 제주에서 많은 것이 과일이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가가 채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뭐 선지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요. 18번 지역지리니까 그냥 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경상도의 어원의 유래가 된 것이 경주가 D가 되고요. 상주가 바로 A입니다. 상주가 요즘에는 크게 유명 도시가 아니죠. 예전에는 경상도에서 빅2 중에 하나 있습니다. 경주, 상주가. 그 이유가 영남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갈 때 항상 이용하는 고개가 문경세제였잖아요. 그 문경의 위치를 우린 또 이렇게 외웠죠. 광주의 대나무 모양의 담양을 외웠던 것처럼 문경의 모음, 우 모양으로 생긴 지역이 여기다 해서 문경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문경 조령 남쪽의 가장 큰 도회지, 큰 동네가 바로 상주였다. 근데 이제 교통수단이 바뀌게 되면서 철도교통이 예전에는 걸어서 이렇게 도보로 갔지만 철도교통은 이 지역 문경으로 조성되지 않고요. 남쪽으로 조성됩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교통의 발달함에 따라서 상주는 이제 더 이상 인구가 성장하지 않는 지방의 낙후된 중소도시인 거죠. 그래서 상주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문맥상 교통수단이 철도교통, 고속도로로 바뀜에 따라서 이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이 지나간 곳, 이 지역은 상당히 인구가 많이 증가했겠죠. 그 교통의 요지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김천. 그래서 김천이 혁신도시인 거죠, 경상북도에. 그리고 최근에 김천 엄청 시끄럽잖아요. 김호중 씨의 고향으로 김천이 이슈가 있잖아. 그래서 이 김천도 또 혁신도시 하면 경상남도 진주가 많이 출제가 됐걸랑요. 이 올해 수능에서는 경북의 이 김천 혁신도시 한번 눈여겨봅시다. 여기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이런 내용들을 지금 처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과 기출 강의 다 설명했으니까 제발 좀 기출 강의 완강까지 해주십시오. 자, 19번 에너지 자원 문제를 매우 쉽게 출제를 했습니다. 바다 바람이니까 풍력이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 되고요. 뭐 이건 너무 쉽게 되어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 하나만. 총 발정량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풍력은요.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나라의 겨울바람이 여름바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겨울철이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겨울철과 여름철의 생산량, 발전량을 물을 때 또 반드시 출제되는 것이 수력입니다. 수력은 겨울과 여름 중에 언제가?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 많습니다. 보통 태양광은 출제를 하지 않았걸랑요. 근데 출제를 해버렸네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선생님 개념 강의 말씀드릴 개념 강의 때 태양광은 겨울과 여름 딱히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햇빛의 양은
여름이 당연히 많겠죠. 왜? 낮의 길이가 기니까요. 근데 여름엔 또 비가 많이 와. 하늘에 구름이 끼어져 있으면 또 햇빛의 양이 또 적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즉 풍력과 수력에 비해서 태양광은 애매하다라는 거야. 겨울과 여름의 생산량이.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것은 태양광을 많이 하니 안 하니? 안 한다라는 거예요. 낮의 길은 여름이 길어. 여름이 유리해. 근데 비가 오는 곳은 구름 때문에 일조량이 적어. 그런 곳은 태양광을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름에 태양광을 하는 곳, 우리나라 주로 태양광을 하는 곳이 어디야? 여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전라도 지역과 또 어디야? 경상북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역시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만 좀 이 개념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약간 요건 좀 그렇게 두 개에 비해서는 잘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번 6평 때 추가해서 처음으로 출제된 개념이니까 기억을 한 번 더 해 주시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지역개발이고요. 요거는 진짜 노력의 부분이죠. 공부를 하셔야지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0년대 거점 개발 1차 때고요. 주민 참여가 강조된 상향식 개발로 추진된 것은 3차, 4차 때의 균형 개발입니다. 자, 80년대 광역 개발과 도농통합시랑 관련이 없죠. 도농통합시는 3차 때 90년대이고요. 경부고속국도는 1차 때이고요.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이죠, 정확하게는. 그런데 이거 보세요. 2000년대 이후라고 했어. 한 현강학생 얘기하더라고, 선생님. 2000년이어가지고 세종시 2010년대여가지고 전 답이 아니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꽝 때리진 않고 긁어줬죠. 야, 넌 정말 국어를 못하는구나. 이후잖아, 이후. 2000년이 포인트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고 또 뭐야? 균형 발전이잖아. 2000년대 이후의 균형 발전 바로 뭐니? 4차 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옳은 설명이 되는 거야. 혹시나 틀린 친구들 꼼꼼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수도권이 전국에서 인구가 차지한 비율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5번 틀린 설명이고 4번이 옳은 설명이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수능의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 중 하나인 6평, 9평 중에 6평 해설을 마쳤고요. 6평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상 문제만, 개념들만 출제가 된다. 어려운 자료에서 출제되지 않는다.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만 완강하고 특히나 기출 강의를 단순히 문제만 풀지 말고 여러분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 푸는 방법을 듣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이 연습만 반복해서 하신다면 누구나 50점 받을 수 있는 과목이 한국지리입니다. 다른 사탐도 많이 해요. 사탐은 절대 어렵게 출제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본 바탕인 교육 과정상 내용,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 없어요. 대학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노력의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지역지리. 조금만 더 하십시오. 다른 과목 공부하느라고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신다면 꼭 원하는 점수 사탐에서 한지에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커리는 N회차 강의가 이제 7월 중에 오픈을 하거든요. 여름방학쯤부터 해가지고 기말고사 끝나면 N회차 공부를 할 수 있게끔 N회차 강의로 9월 평가를 대비할 수 있게끔 강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 현역들은 그리고 N수생들은 7월 중순 이전까지는 개념 강의와 기출 강의 완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기출 강의까지 완강한 친구들도 완강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그 문제들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습 많이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